안녕하세요. 올해로 60이 된 정숙입니다. 남들은 60이면 인생의 가을이라며 단풍 구경도 가고 손주 재롱에 웃음꽃이 핀다는데 제 팔자는 어찌 된 게 씨든 낙엽보다 더 쓸쓸하고 축축하네요. 오늘도 새벽 5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나가 식당 주방에서 불판을 닦았습니다. 시벌건 화구 앞에서 종일 씨름하다 보면 온몸에 고기 기름기가 안개처럼 스미고 생선 비린내가 손톱 밑바닥까지 박히지요. 비누로 아무리 빡빡 씻어도 소용없어요. 그 냄새가 꼭 제 가난의 냄새 같아서 가끔은 서글퍼집니다. 퇴근길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. 웬 초라한 노인네 한 명이 넛을 놓고 앉아 있더군요. 듬성듬성해진 머리칼, 깊게 파인 미간주름, 그리고 짐 보따리를 짊어진 듯 굽은 등.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서러워 얼른 눈을 돌려버렸습니다.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가는 그 가파른 오르막길은 왜 매일 더 길어지는지 낡은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릅니다. 애구구 내 팔자야. 소리가 절로 나오지요. 겨우 현관 앞에 서서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데 손끝이 바르르 떨립니다. 삑-삑-삑-삑.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덜컥하고 무언가에 걸려 반밖에 안 열려요.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어깨로 툭 밀어봅니다. 또 시작입니다. 현관문 입구부터 거실까지 알록달록한 택배 상자들이 성벽처럼 높게 쌓여 있습니다. 저 상자 하나하나가 다 제 살점입니다. 제가 하루 16시간 허리 한 번 못 펴고 번 돈들이 저렇게 무심한 종이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. 그 화려한 포장지에서 풍겨오는 새 가죽 냄새와 향수 냄새가 왜 그렇게 비릿하게 느껴지는지. 제 몸에서 나는 찌개 누린내와 그 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우리 집 거실을 보고 있으면 여기가 내가 쉴 집인지 아니면 딸아이가 쌓아 올린 욕망의 감옥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단순히 이 택배들 때문이 아닙니다. 며칠 전 딸아이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매트리스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그것 때문이에요. 낡은 통장 뭉치와 함께 숨겨진 인감도장, 그리고 사채 계약서. 그걸 발견한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. 저는 그날 이후 이 집에서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끝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저렇게 원수 같지만 제 딸 지수가 어릴 때는 정말 제 목숨보다 귀한 꽃 같았습니다. 남편이랑 일찌감치 갈라서고 연고도 없는 서울 땅에서 제가 식당 주방 보조를 전전할 때였죠. 지수는 차가운 단칸방에서 혼자 TV 소리를 친구 삼아 엄마를 기다리던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. 제가 밤늦게 녹초가 되어 들어오면 지수는 자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현관문 번호 누르는 소리만 나도 버선발로 달려 나옵니다. 엄마 왔어? 많이 힘들지? 하며 제 무거운 가방을 뺏듯이 받아들죠. 그러고는 제 부은 발등을 자기 작은 무릎 위에 올려두고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문지르며 그랬어요. 엄마 발 많이 아파? 내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우리 엄마 비단 구두 사주고 일도 안 하게 해줄게. 우리 엄마 공주처럼 살게 해줄게.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면 다른 친구들은 예쁜 캐릭터 도시락에 문어 모양 소시지를 싸왔다는데 저는 바빠서 그냥 락엘락 통에 김밥 대충 말아줬어요. 그게 미안해서 제가 고개를 못 들면 지수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. 엄마 이거 봐. 우리 김밥이 제일 커.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. 그 예쁜 마음씨가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. 중학교 때는 용돈을 몇 달이나 아껴서 제 생일날 시장표 분홍색 내복을 사왔더라고요. 엄마 주방은 추우니까 이거 꼭 입어. 하며 내미는데 그 얇은 내복을 붙잡고 제가 화장실에서 숨죽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. 그때 지수는 제 유일한 삶의 이유였고
제 가난을 잊게 해주는 등불이었습니다. 지수가 있었기에 제가 하루 16시간 독한 세제에 손이 다 부르터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. 지금 저 원수가 된 지수를 보며 제가 차마 카드를 뺏지 못하고 카드값을 대신 갚아주는 건 제 가슴 속에 여전히 그 분홍색 내복을 건네주던 14살의 착한 지수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아이가 어디선가 떨고 있는 것 같아 차마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지요. 하지만 30이 넘은 지수는 이제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닙니다. 언제부터인가 아이가 사시사철 긴 소매만 입고 다니더군요.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매를 끝까지 내리고 있는 게 이상해서 하루는 억지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. 야, 너 왜 그래? 엄마가 말하는데 팔 좀 봐. 제 손길을 뿌리치며 도망가는 아이를 붙잡아 소매를 걷어 올린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. 지수의 하얗던 팔뚝이 온통 시커먼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. 뱀 같기도 하고 괴물 같기도 한 그 흉측한 문신이 팔목부터 어깨까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. 처음엔 사인펜으로 장난친 줄 알고 침 묻혀 닦아봤는데 지워지지가 않아요. 지수야, 너 미쳤니? 너 미쳤어? 그 귀한 몸에 이게 다 뭐야?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이게 뭐냐고.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니까 지수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. 엄마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. 나 직장에서 상사한테 쓰레기 취급당하고 올 때마다 살점이 찢어지는 이 고통이라도 없으면 나 정말 죽어버릴 것 같단 말이야. 이거 바늘로 찌를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. 엄마가 뭘 알아. 스트레스. 그놈의 스트레스가 뭔지. 직장에서 치이고 힘들다는 건 알지만 왜 그 화풀이를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로 하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며칠 뒤에는 코에 소 코뚜레 같은 쇄골이를 뚫고 오고 멀쩡한 귀를 몇 군데나 찢어놨더군요. 제가 배운 게 없어 애를 잘못 키운 건가 싶어 지수방 문 앞에 주저앉아 밤새 가슴을 쳤습니다. 아이고 하느님,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지수가 저렇게 망가졌습니까?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. 몸에 새긴 그림은 그 아이가 앓고 있는 마음의 병 중 가장 가벼운 증상이었으니까요. 지수의 병은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 아이는 사랑에 굶주린 짐승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남자친구만 생기면 이성을 잃어요. 아니, 사랑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처럼 굽니다. 최근에 만난 남자애는 번듯한 직장도 없는 백수 비슷한 애였는데 지수는 걔 생일이라고 자기 한 달 월급보다 비싼 명품 시계를 턱하니 사다 바치더군요. 지는 시장에서 파는 3,000원짜리 양말을 신으면서 남의 집 아들 손목에는 수백만 원짜리를 채워주는 겁니다. 야, 이년아. 내 카드값이 얼만데 남의 집 아들 시계를 사줘.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야. 제가 기가 차서 물으면 지수는 당당하다 못해 처절하게 말해요. 엄마, 이렇게라도 안 하면 걔가 나 안 만나줘. 내가 돈이라도 있어야 내 옆에 있어준다고. 나 혼자 있기 싫단 말이야. 그뿐인 줄 아세요? 남자의 부모님 환갑이라고 최고급 호텔 식사를 예약해주고 걔 동생 결혼한다고 가전제품까지 지 카드로 긁어주더군요.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집안 경조사를 다 챙깁니다. 남들이 그러더군요. 지수가 어릴 때 아빠 없이 자라고 엄마가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서 돈으로라도 그 자리를 채우려는 거라고요. 그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더라고요. 가난했던 제 탓 같아서 식당 일하느라 밤낮 없이 애를 혼자 둔 제 죄 같아서 지수한테 큰 소리도 못 냈습니다. 그렇게 지수는 남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갖다 바치며 가짜 사랑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 가짜 사랑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. 지수의 지갑이 텅 비어갈 때쯤
그 남자가 본색을 드러냈거든요. 그리고 지수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그 한 통의 전화가 우리 모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습니다. 여러분, 사람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군요. 지수가 그 백수 같은 남자애한테 퍼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 자식 일이라 설마 하며 눈을 감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. 어느 날 오후였어요. 지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미친 듯이 진동을 하더군요. 지수는 편의점에 간 건지 자리에 없었고요. 화면에 뜬 이름은 김대리였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비릿한 웃음 섞인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. 이지수 씨? 아니, 이지수 씨 어머니신가? 목소리가 폭폭 늙으신 게 딱 봐도 엄마네.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. 그 남자는 지수가 남자친구 도박 빚에 보증을 섰고 그 남자애는 이미 보름 전에 잠적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. 딸내미가 사인 아주 예쁘게 했더라고요. 원금에 이자까지 하면 지금 7천인데 이번 주까지 안 나오면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가만히 못 있지. 지수가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을 내던지며 물었습니다. 너 이게 다 뭐냐? 보증이라니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? 지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. 엄마, 걔가 정말 죽는다고 그랬어. 돈 안 해주면 자살한다고 협박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. 나 한 번만 살려줘, 엄마. 나 무서워 죽겠어. 그날 밤 저는 평생 불판 닦아 모은 삼짓돈과 제 퇴직금 예정액 그리고 우리 모녀가 길바닥에 나앉지 않으려 붙잡고 있던 전세 담보대출까지 연결해서 그 돈을 막았습니다. 돈을 건네받은 사채업자가 딸내미 교육 좀 잘 시키쇼 하며 비웃고 나갈 때 제 영혼도 같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. 지수는 제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어요. 엄마, 나 진짜 이제 정신 차릴게. 쇼핑도 안 하고 남자도 안 만날게. 나 진짜 죽은 듯이 돈만 벌게.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. 아니, 믿어야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그 맹세는 딱 일주일이었습니다. 일주일이 지나자 지수의 방 앞에 다시 작은 택배 상자가 하나둘 놓이기 시작하더군요. 처음엔 이건 꼭 필요한 생필품이야 하더니 며칠 뒤엔 화장품, 그 다음 날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. 너 정신 못 차렸니? 그 난리를 치고 또 물건을 사. 제가 악을 쓰면 지수는 오히려 절망적인 눈으로 절 봅니다. 엄마, 나도 멈추고 싶은데 안 돼. 가슴에 구멍이 난 것 같아서 미칠 것 같단 말이야. 이거라도 안 사면 나 정말 뛰어내릴 것 같아. 어느 날은 지수가 제 카드 빚 800만 원을 갚아줬다며 입금 내역을 보여주더군요. 엄마, 나 이제 돈 벌어서 엄마 도와주잖아. 나 기특하지? 저는 바보처럼 그 말에 속아 그래도 내 새끼가 철이 드나 보다 싶어 시장에서 소고기를 사다가 국을 끓였습니다. 그런데 다음 날부터 제 핸드폰으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200만 원 결제, 300만 원 현금 서비스. 지수가 제 빚을 갚아준 건 본인 카드로 한도 끝까지 대출을 받은 거였고 그 구멍을 메우려고 제 명의로 된 카드를 몰래 가져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카드깡의 현금 서비스.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물을 붓는 족족 독 밑바닥이 깨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. 텅 빈 통장과 산더미 같은 고지서를 붙잡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. 하느님,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걸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고도 지독합니다. 낮에는 그렇게 죽이고 싶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원수 같은 딸인데 새벽만 되면 그 마음이 녹아내려요. 식당 일이라는 게 종일 서서 무거운 불판을 나르고 찬물 더운 물 번갈아 가며 손을 담그는 일 아닙니까? 새벽 2시, 3시가 되면 제 다리는 제 것이 아니에요.
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라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뼈마디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옵니다. 너무 아파서 잠결에도 애구구. 아이고 내 팔자야 다리야. 하고 앓는 소리가 절로 나요. 그때였습니다. 옆방에서 자고 있던 지수가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부스스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옵니다.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발치에 앉아요. 지수는 자기 잠옷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부드러운 손으로 제 퉁퉁 부은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. 엄마 많이 아프지? 내가 조금만 더 주물러 줄게. 파스 냄새 많이 나도 참아. 지수의 손길은 참 따뜻하고 정성스럽습니다. 낮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던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. 제 무릎부터 발목까지 근육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져주는데 그 손길을 느끼고 있으면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. 지수야, 너 피곤한데 들어가서 자라. 제가 힘없이 말하면 지수는 제 다리에 얼굴을 부비며 속삭여요. 엄마 미안해.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이런 일 안 하게 해줘야 하는데. 내가 모자라서 엄마 고생만 시키네. 조금만 참아 엄마. 내가 다 낫게 해줄게. 방 안가득 매캐한 파스 냄새가 진동하고 딸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제 다리 위로 내려앉습니다. 그 순간만큼은 지수가 제 노후를 망치는 원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 아픔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천사 같아요. 지수는 제게 가장 지독한 병이면서도 동시에 유일한 해독제인 셈입니다. 이 손길을 어떻게 차갑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? 날이 밝으면 우리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갈 겁니다. 지수는 또 휴대폰으로 쇼핑몰을 뒤질 것이고 저는 식당으로 나가 비린내 나는 불판을 닦으며 카드 값을 걱정하겠죠. 주변 친구들은 독하게 마음먹으라고 당장 짐 싸서 내쫓으라고 난리들입니다. 정수가 너 그러다 같이 굶어 죽어. 걔는 길바닥에서 며칠 굶어봐야 정신 차려. 저도 알지요. 제 머리는 100번 1000번 그 말이 옳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제 가슴이 제 손이 말을 안 들어요. 제가 이 애의 돈줄을 끊고 문을 잠가버리면 저 여린 게 어디 가서 또 나쁜 놈들한테 이용당하진 않을지 홧김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진 않을지 무서워서 잠이 안 옵니다. 지수가 어릴 때 그 착하던 모습, 저를 지켜주겠다던 그 맑은 눈망울이 자꾸만 지금의 지수 얼굴 위로 겹쳐 보여서 도저히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. 사랑이 병이 된 걸까요?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상처를 할아주며 같이 망가져가고 있는 걸까요? 저는 오늘도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쐬며 기도합니다. 하느님, 우리 지수 가슴에 난 그 커다란 구멍 좀 메워주세요. 제 살점이라도 떼어서 채울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게 해주세요. 여러분, 저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? 새벽마다 제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는 저 따뜻한 손을 제가 차갑게 뿌리쳐야 이 비극이 끝날까요? 아니면 그냥 이대로 서로를 갉아먹으며 죽을 때까지 곁에 두어야 할까요?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얀 안개가 낀 것처럼 막막하기만 합니다. 제 사연 들으신 여러분, 못난 애미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. 하지만 제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좀 알려주세요. 저는 그저 우리 지수랑 예전처럼 소박하게 웃으며 고기 한 점 나눠 먹고 싶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?